고 이병철 회장님이 남기신 24가지 질문들 가운데 오늘은 과학적 변증의 제1강으로 빅뱅은 과학인가? 아니면 가설인가?에 대한 주제로 설명하려고 한다. 빅뱅 이론은 지금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내용으로 많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마치 과학적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제일 첫 번째 주제로 삼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빅뱅 이론은 현재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초의 시점을 시간적으로 역추적한 가설이다. 왜냐하면 과학에서는 증명이 필요하지만 138억 년 전의 일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빅뱅은 어디까지나 가설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많은 과학자들이 이를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단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드러내어 부정하기를 좋아하지 않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빅뱅은 제한된 몇몇 과학자들만 주장하는 절대적 가설이라고 본다. 우주 생성에 대한 여러 과학자들의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빅뱅이 나오게 된 배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허블의 법칙을 설명하고 빅뱅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 주장하는 우주 배경 복사 이론을 설명하려고 한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빅뱅 후에 나온 빅뱅을 대체하는 다른 이론들은 내용이 복잡한 관계로 직접 강의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제부터는 우주 팽창의 중요한 근거가 된 허블의 주장에 대한 그의 관찰 내용과 그가 정립한 이론을 설명하겠다. 에드윈 허블은 미국의 천문학자이다. 그의 이름을 딴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도 유명하며 천문학 분야에 문외한인 사람도 허블이라는 이름은 알 정도로 인지도 높은 천문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미조리주 마시필드 출생이며 시카고 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옥스퍼드 대학교에 진학했고 처음에는 부모님의 권유로 변호사로 일했지만 천문학에 대한 흥미로 1914년부터 위스코신주에 있는 여키스 천문대에서 천체 관측에 몰두했고 1919년부터는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 있는 윌슨산 천문대의 연구원이 되었다. 왼쪽 사진은 에드윈 허블이 연구했던 윌슨산 천문대의 모습이며 오른쪽 사진은 우주 관측에 사용된 254cm 망원경으로 현재 전시되어 있다. 우주 팽창의 발견은 1929년에 에드윈 허블이 우주 가운데 지구의 위치를 완전히 재구성했다. 그것은 지구가 수백만 개의 다른 은하들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정적인 우주 즉 팽창도 수축도 하지 않는 일정하다고 주장했던 이전의 견해와 달리 우주 자체도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의 발견이었다. 허블은 결과적으로 은하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허블은 다양한 은하에서 방출되는 빛을 연구함으로써 빛이 스펙트럼의 빨간색 끝 쪽으로 옮겨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 우주가 끊임없이 바깥쪽으로 팽창하고 있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적색 편의, 즉 레드시프트로 알려진 이 현상은 은하가 우리에게서 멀어질수록 그 빛이 더 붉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허블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가 가까운 은하보다 더 빨리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위의 기본적 관찰, 즉 멀리 있는 은하가 가까운 은하보다 더 빨리 멀어지는 현상을 허블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팽창하는 우주의 아이디어는 빅뱅 이론을 주장하게 하는 핵심 토대가 되었다. 허블의 관측은 우리 우주의 기원에 대한 가장 초기의 통찰력을 제공하였다. 허블의 발견은 관측에 의한 우주 팽창의 발견이며 이제는 팽창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인슈타인의 일반상 대성 이론과 르메트르 등 과학자들의 이론적 주장들을 이해해야 팽창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바로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나온 이론이 빅뱅 이론이며 이제는 빅뱅 출현의 이론적 주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917년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우주에 적용하여 우주는 균일하고 정적이며 공간적으로 휘어져 있다는 우주의 모델을 제안했다. 상대성 이론은 우주가 팽창하는데 잘 어울리는 이론이지만 아인슈타인은 정적 우주론을 고집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우주상수로 팽창을 없애려고 맹렬히 저항했다. 이런 가운데 1922년 러시아 물리학자 알렉산더 프리드먼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역학 세계에서 실행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1927년에는 벨기에 루뱅 대학의 천체 물리학자인 조르주 르메트르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천문 관측을 결합하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의 물리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론은 뉴턴의 중력의 법칙과 같은 물리학 법칙들이었다. 근대 물리학뿐 아니라 여러 학문에서 천재임을 입증했던 뉴턴은 그럼에도 그의 중력 이론에서 발견된 주요한 단점 중 하나는 우주에서의 공간과 시간의 본질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뉴턴의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광대한 거리에 있어도 즉각적인 힘으로 작용해야 하며 두 물체 사이에 당기는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잘 작동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매우 큰 물체나 매우 빠른 속도의 물체들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의 관측 및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뉴턴의 우주에 대한 설명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1915년에 발표된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물체의 질량과 에너지가 공간과 시간의 구조를 휘게 만들며 이렇게 중력에 의해 휘어진 것을 시공간의 곡률이라고 불린다.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유명한 결과 중 하나는 거대한 천체인 블랙홀의 생성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 이론은 뉴턴의 중력 이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였다. 상대성 이론은 정밀한 실험적 증거와 다양한 예측을 통해 광범위하게 검증되어 현대 물리학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이론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우주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즉 행성과 별과 같은 거대한 물체들은 자신 주변의 시간과 공간을 휘게 만들며 이 곡률은 주변 물체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 블랙홀은 중력 효과가 강해서 심지어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공간 영역이다. 이후 아인슈타인은 마침내 1931년 프로이센 과학 아카데미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팽창하는 우주 모델을 채택했다. 1년 뒤 아인슈타인은 네덜란드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윌리엄 빌렘드 시터와 협력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우주론적 모델이 된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를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오래된 생각을 고수한 것을 가장 큰 실수라고 불렀다. 허블보다 약 2년 앞선 1920년대에 조르주 르메트르는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은하들이 거리에 비례하는 속도로 지구에서 멀어지게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르메트르는 벨기에 가톨릭 사제이며 수학자이고 천문학자였으며 이자 루뱅 가톨릭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였다. 허블이 우주 팽창을 발표하기 전에 그는 관측자로부터 은하의 후퇴 속도와 은하의 거리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했다. 빅뱅 이론이 나오게 된 계기는 조르주 르메트르가 1920년대 우주가 하나의 원시 원자에서 시작되었다는 이론을 세웠을 때 빅뱅 이론을 처음 제안한 것이 되었다. 1920년대 허블이 은하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후퇴 관측과 1960년대 아노 펜지아스와 윌슨의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발견은 빅뱅 이론의 강력한 과학적 기반이 되었다. 정지 상태 우주론은 프레드 호일에 의해 주장되었지만 우주 팽창론은 은하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개념이다. 우주는 풍선과 같아서 팽창하면 표면의 두 지점 사이 거리가 멀어지듯 우주 팽창은 공간 확대로 별들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이론은 빅뱅 이후 남은 열이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우주를 채우고 있으며 현재 우주에 남아있는 열은 빅뱅 초기의 잔존열이라는 주장이다. 펜지아스와 윌슨이 발견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빅뱅 이론이 옳았다는 것을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에게 확신시켰다. 이 이론으로 펜지어스와 윌슨은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여러 지역에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여 138억 년 전 초기 우주의 밀도 변화를 직접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1990년에 발사된 코브라는 위성은 하늘 전체의 배경 복사 온도를 측정하여 10만 분의 5 정도의 미세한 변이를 발견했고 초기 우주의 밀도 변동을 밝혀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우주의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으며 이는 놀라운 과학적, 지적 성취가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있었는데 우주 밀도 변화의 진화를 측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밀도 변화가 존재하는가? 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여전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 우주는 왜 처음부터 이러한 밀도 차이를 포함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천문학자와 천체 물리학자는 밀도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며 이러한 변화의 발생 원리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주 기원 구성 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해당 분야의 발전이 필요했다. 코브 위성의 주요 발견 중 하나는 전체 하늘에 걸쳐 평균을 낸 것인데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즉 CMB는 우주 공간에 거의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온도는 약 2.73켈빈이며 중요한 점은 CMB의 스펙트럼이 흑체 복사와 매우 일치한다는 것이고 이는 CMB가 초기 우주의 잔재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중요한 점은 CMB의 스펙트럼이 흑체 복사와 매우 일치한다는 것인데 이는 CMB가 초기 우주의 잔재의 강력한 증거가 되며 여기서 흑체 복사란 간단히 설명하면 받은 열만큼 정확하게 전자기파를 발산한다는 의미로 CMB의 열이 정확히 전자파로 바뀌어 지금까지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코브 위성은 우주를 가로질러 10만 분의 1 정도의 매우 작은 온도 변동을 보여주었고 이 발견은 2006년 존 매더와 조지 스무트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안겨주었다. 이후 나사의 2세대 우주 임무 위성인 WMAP는 이러한 미세한 변동을 더욱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 2001년에 발사되었다. 그 변동은 빅뱅 이후 37만 년 후 광자와 물질이 분리된 시점에 우주 배경에 각인되었으며 초기 우주의 밀도 차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변동은 빅뱅 직후 시작되어 중력의 영향으로 커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하단, 초은하단과 같은 대규모 구조를 형성했다. WMAP의 결과는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 비율을 결정하고 표준 우주론 모델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으며 찰스 베네트가 이끄는 WMAP 과학자들은 이 공로로 물리학 분야에서 많은 상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ESA의 플랑크 위성은 우주 배경 복사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 2009년에 발사되었다. 플랑크 위성은 WMAP보다 넓은 주파수 범위, 더 많은 영역, 더 높은 감도를 통해 우리 은하 방출을 포함한 다양한 밀리미터 이하 및 마이크로파 파장들의 신호를 탐지할 수 있다. 따라서 플랑크 위성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와 그 미세한 변동을 보여주는 정밀한 그림을 제공한다. 플랑크 위성의 목적은 향상된 감도를 활용하여 우주론의 표준 모델을 확고히 하거나 새로운 물리학을 시사하는 모델과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다. 온도의 미세한 변동은 우주 초기에 존재했던 크고 작은 규모의 구조 밀도 차이를 나타내며 이는 결국 은하가 성장할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플랑크 위성의 고감도 탐지기는 수백만 분의 1도의 온도 변화를 구별하여 우주 탄생 직후 밀도 변동의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력을 제공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의 새 우주선의 측정과 탐사 성과에도 불구하고 빅뱅 가설이 틀렸다면 이를 전제로 한 모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이론은 무의미해지고 우주의 나이 또한 신뢰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이 약 1만 년 전에 현재의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은 빅뱅 이론의 대안으로 이런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많은 의문이 해소되고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빅뱅과 창조는 과학적으로 대등한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빅뱅 이론만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마치 증명된 과학 이론처럼 여긴다. 많은 사람들은 창조론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간주하지만 빅뱅 이론의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것 또한 가설에서 출발한 화려한 공작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주 팽창의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의 근원을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과학의 또 다른 한계점이다. 과학자들은 팽창 에너지의 출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러한 팽창이 계속된다면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우주가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것이다. 열역학 법칙에 따라 에너지 유입 없이 우주가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우주의 온도가 절대 온도인 제로 켈빈에 가까워지고 에너지가 소멸되어 모든 것이 중력으로 응축될 것이다. 설령 빅뱅이 증명된 과학이라 할지라도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존재했느냐? 는 질문에 과학은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빅뱅 이론이 가설이라는 주장의 핵심적인 근거는 우주가 시공간의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에 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래 점은 부피나 면적이 없는 위치만을 나타내는 0차원의 수학적 표현이다. 빅뱅의 가장 확실한 문제는 첫째, 공간적 크기가 없는 점에서 어떻게 쿼크와 같은 물질의 기본 입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가? 둘째,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의 네 가지 기본 힘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공간이 없는 점에서 어떻게 이 힘들이 작용할 수 있었는가? 빅뱅 이론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 중 하나가 바로 촉근 이론이다. 촉근 이론은
빅뱅 이론의 특이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 중 하나이며, 이 이론은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가 0차원의 점이 아닌 1차원의 아주 작은 끈이라고 가정한다. 끈 이론에서는 4가지 기본 힘과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모두 이 끈의 다양한 진동 모드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초끈 이론은 아직 실험적 검증을 거치지 못했으며 수학적으로는 매우 복잡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어 현재로서는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가설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된다. 이후에 스티븐 호킹은 1983년 제임스 하틀과 함께 무경계 우주론을 발표했는데, 이는 우주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시간적 경계가 없고 공간적 부피는 있지만 경계는 없다는 내용이다. 공간은 마치 지구 표면처럼 면적은 존재하지만 끝을 나타내는 경계선은 없다는 것이며, 우주는 마치 지구 표면처럼 면적은 존재하지만 끝을 나타내는 경계선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태초 10분 전은 무엇이었냐? 라는 질문은 지구 북극에서 북쪽으로 1km 떨어진 지점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는 마치 북극점에서는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무의미하듯 태초 이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태초에 도달하지만 태초에 이르면 더 이상 과거는 존재하지 않고 미래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호킹의 설명은 시작은 있지만 경계는 없다는 설명으로 우주의 무한대 확장을 이야기하므로 또 다른 큰 문제에 봉착한다고 보는데, 이는 무한대의 영역이 실존 물리학에서 존재하느냐라는 또 다른 큰 문제에 봉착한다고 본다. 시간의 문제는 시작이 있음을 인정함으로 피해갔지만 공간의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고 본다. 호킹의 설명은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그 시작점 이전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에 불과해 보이며, 이는 하나님의 창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이는 마치 시작이 없다는 답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둘러서 표현한 것이 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다고 보인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경계 우주론은 팽창하는 우주에서는 정말로 경계가 있다는 것도 증명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경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무경계 우주론은 우주의 시작에 특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무한한 과거를 인정해야 하는 또 다른 어려움을 야기하므로 일각에서는 무경계 우주론이 이러한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해 다소 자의적인 해석을 도입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제 빅뱅 강의를 마치면서 요약하자면, 빅뱅 이론은 허블의 우주 팽창 발견과 두 과학자의 우주 배경 복사 이론이라는 과학적 관측에 근거하고 있지만, 빅뱅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모두 가설에 기반한 것이었다. 수많은 계산과 증명들은 이 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가설에 기반한 것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사상누각과 같다. 또한 현대 천체물리학자들이 빅뱅을 가설 이상으로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럴 만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스티븐 호킹의 무경계 우주론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이론들은 빅뱅을 보완할 수는 있어도 완벽하게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는 경계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변명이 되지만, 이 주장 또한 과학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또 하나의 상상의 산물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나머지 현대 이론들, 예를 들어 촉근이론이나 M 이론 등은 어렵고 복잡한 관계로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질문도 받을 수 있는 강의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 영상에는 진화론의 허구성을 제시하며 진화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를 통해 진화론의 한계와 진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증 전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